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은 8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일부는 4일 연휴, 5일 연휴하고 약간 겹쳐서 샌드위치 데이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뭐 당분간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아마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또그 주말이라든지 또 주중에 친구들하고 또 많은 일상들을 끝나고 나서 또 소주 한 잔을 한다든지 모여서 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일반적인 패턴들이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요.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아는 굉장히 그 프랑스 정권에서 대표를 했던 친구인데요. 뭐 1년에 연봉을 수십억씩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나서 최근에는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뉴욕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뉴욕에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지금 뉴욕에 계시는 분이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은 뉴저지인데요. 뉴욕의 영사관에서 어떤 그 업무를 봐서 그 매도인 인감증명이라든지 각종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전혀 하지를 못하고 한 달째 한국에서 가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 위에 서류가 전혀 오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몇 가지들이 있죠. 아마 한 6개월 전에 가장 많이 저희가 들었던 작년 어쩌면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업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또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놈 한국을 빨리 떠나야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태국이라든지 일본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로부터 또 멀리는 미국 하와이라든지 어쩌면 유럽이라든지 각종 선진국들을 부러워하면서 빨리 이놈의 땅을 떠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운동을 가끔 하는데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이 땅에서 중소기업을 못하겠고 또 해먹을 게 없고 그래서 빨리 한국을 떠나는 게 상책이다. 이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겨울 내내 3개월 내내 있기도 하고 여름 2달을 있기도 하고 또 여름과 겨울 극한 날씨가 안 좋을 때만 있기도 하고 일부 가족들만 남겨두고 한국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소위 말해서 서초 강남 또는 한국의 소위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저희한테 준 교훈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구나. 특히나 의료체계 같은 걸 보면서 거의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죠. 미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실제로 텍사스라든지 오클라호마라든지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주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뉴욕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꿈꾸는 꿈들이 뉴욕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또 여기 한 달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꿈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유럽은 옛날에 선진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선진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4강에 이끄는 축구 감독이 누구죠?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올려놨던 그 축구 감독, 그 감독님도 저기를 별장을 스페인에 가지고 또 자기 애인과 또 스페인을 가고 이런 기사들이 잠깐 나오고 했었는데 돈이 많은 유럽인들도 아마 별장들을 굉장히 많이 둔 데가 그리스나 터키가 아니라 실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관광이라든지 굉장히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데였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지역이 유럽에서 이태리는 뭐 관광도시로 유명합니다만 스페인과 이태리가 아닌가.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때 한국이 집중 포화를 맞았었죠.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한 170개국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당한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 축구 감독님은 히딩크죠. 감독님께서 가끔 한 달 또는 2, 3주간 유럽으로 휴가를 간다 했을 때 주로 스페인에 갔었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느낀 것은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또 심지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어마어마한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과는 정말 대한민국이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수준 차이가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당히 대유행한 그런 바이러스 유행병 하나를 견디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를 직면했을 때 그 국가 체계가 붕괴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실제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5천, 2억 7천만 됩니다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다는 얘기는 병원에 들렸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한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실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외로 굉장히 허약하구나 하는 게 있었고요.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기존의 유럽이라는 나라들도 크게 선진국은 아니구나. 의료 부분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나 굉장히 상당히 좀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을 비교하면서 특히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일본을 존경하는 이상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또 보면 일본도 보면서 크게 그렇게 한국보다 앞선 부분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물론 뭐 그런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뭐 저희가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는 뭐 영화 배우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뭐 굉장히 뭐 싱어송라이터라든지 상당히 그 예술 문화 쪽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뭐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의 환자들도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실제로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실제로 생명과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또 통해서 물론 차이는 있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망률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간에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 사태는 별반 큰 차이가 없구나. 부자들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똑같은 위기를 거의 비슷한 위기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이후에 많은 행동 패턴에 변화를 가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더라도 몇 가지 큰 사태들이 있었죠. 뭐 수업 첫 시간 때부터 첫 시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면서 산업혁명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초기 때 이제 초기 때는 주로 면역력 쪽으로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방적기를 만든다든지 그 이후에는 뭐 전기기관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전기를 통한 동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런 동력이 발명이 되고 등등 이것들이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수공업에 의존하던 대량의 사람들이 이제 해직을 당하고 또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큰 수익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동력을 이용하는 자본을 이용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젠틀이 또로 부상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가와 또 자본가를 그런 부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어떤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던 경우도 아주 작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보면 세계 뭐 대전들, 전쟁이라는 그 1차,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산업 급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또 최근에는 AI라는 그런 전기 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또 진화가 되면서 우리 생활에 또 산업화가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굉장히 또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난 시간에 잠깐 3만불 시대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3만불 시대에도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뭐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실업이라든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소비 패턴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여러 가지 또 욕구들이 다양해지면서 불만이 또 고조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정리들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산업 패턴이 또 직장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데 맞춘 중소기업의 소기업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혁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못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선도하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급변동을 겪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안정에 관한 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버느냐,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특히 이제 신자본주의에서는 특히 이제 그 극단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는 그 양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는 직장관에서 어쩌면은 안정희구적인 그런 직장관이나 인생관이나 또 리빙 스타일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거지는 산업들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가치관 변하면은 결국 투자에 관한 가치관이 또 변하게 되고요. 경제관념이 변하게 되고 또 기존에는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라 또는 뭐 모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심지어는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열지 마라 하는 정도까지 규제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반발을 했었겠고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규제에 관한 특히 이제 그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관해서 사람들의 수용성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치관이나 그리고 경제를 크게 다루는 거번하는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계속 추구하는 사회로 갈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선거들이 있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또 우려를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추측하기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등등 쪽에서는 자본주의이긴 한데 수정된 자본주의 또는 어쩌면은 사회주의가 혼합된 그런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도 중도적이면서 중도 좌파적인 그런 정치 체계적으로 보면 지자체라든지 연방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나름대로 존중되면서 또 일부는 사회주의 체계를 또 도입하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 경제 체계 자체가 북유럽의 체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강소 국가들로 지향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또 부의 분배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또 핵심. 특히 3만 불 이상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게 화두가 되는데 특히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또 개입되면서 결국은 규제가 들어오고 빈부격차를 또 국가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의 형평을 분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규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용성들이 또 확산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뭐 테니스 스타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윈블던 테니스를 수차례 제패한 굉장히 스웨덴에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습니다. 비욘 보리라고. 어떨 때는 첫 때는 비욘 보거라 그랬다가 나중에 비욘 보리 이렇게 이름이 몇 번 바뀌거든요. 레이건 같은 경우 처음에는 리건을 했다가 나중에 레이건으로 바꾸게 됐는데 어쨌든 비욘 보리라는 유명한 그 테니스 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적을 바꿨어요. 스웨덴에서 모나코인가요? 세금이 거의 없는 모나코로 바꾸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체계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떠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데가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다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조금 한국에서 좀 있으면서 겨울에는 좀 한국을 떠나서 좀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주로 뭐 태국이라든지 주로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었죠. 제가 태국을 작년 겨울에 잠깐 일종의 반 비즈니스 비슷하게 가서 제가 일주일간 있었습니다만 깜짝 놀란 거는 그때 12월 아마 12월 말 1월 초쯤 됐는데 태국에 큰 휴양지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좀 시골이라 그럴까요? 유명한 휴양지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그 골프 클럽하우스에 한국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마치 한국의 성수기 때 골프를 한다 그러죠. 골프 라운딩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빡빡하게 스케줄이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나이 많으신 분, 중년, 회사원 어마어마하게 빡빡하게 아주 작은 그 콘도미니엄 주변에 있는 그 테니스장 그리고 콘도미니엄 꽉 차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한 70개국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당했는데 네 한국 사람은 그 이상 안 받는 입국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냉대를 당했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냐. 물론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베트남과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베트남을 굉장히 특히 이제 박항서 감독이 또 베트남 축구팀을 또 발전을 시키기도 하고 실제로는 최근에는 마치 한류도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형제국가 비슷하게 우리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참 친근하게 느꼈던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이 베트남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1년 2년 동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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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1
가장 먼저 한국 사람 절대 안 받습니다. 있는 사람은 다 추방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뭔 모르고 그 입국 금지 사태를 모르고 베트남에 입국을 했는데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하고, 마치 그 사람 뉴스에서는 극한적으로 보면 거의 쓰레기통 같은데, 그 사람들 호텔에 잘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창고 같은데 거의 갇혀가지고 2, 3주 있다가 왔다 이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더 뭐 이렇게 공부들 사게 됐는데, 우리가 단전히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거든요. 1970년대 즈음에 그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개입해서 미군 이후에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개입해서 어마어마한 또 전쟁 개입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군이 패망하는 시절에는 다시 또 거의 급하게 쫓겨나오던 나라인데, 베트남이 개방 개혁을 하면서 그 베트남의 경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자문하고 마스터 플랜을 짜주신 분이 대우의 김호중 회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대가로 베트남의 최초로 호텔을 허가권을 얻어서 대우 호텔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호텔을 지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 거의 90년대라고 하시죠. 90년대 초반까지 호텔이라 그러면 거의 외국의 거의 국빈들이 방문하면 대우 호텔을 머물고 이럴 정도로, 지금은 뭐 더 좋은 호텔이 많이 생겨서 대우 호텔이 아주 이제 조그만 호텔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호중 회장께서는 뭐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경제 활동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국가가 한국 국민들이 대했던 그런 냉대랄까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실제로는 최근에는 삼성이라는 그 그룹이, 회사가 핸드폰을 만드는 그 공장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제조의 주력 부대가, 주력 그 회사가 사실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수출하는 베트남 수출 전체액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삼성 제품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에 관한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냉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사람이 우리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 공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은 임원들이라도, 아니면 임원들이 아니면 기술진이라도 입국을 해가지고 삼성의 기업들, 회사들, 공장들이 유지 관리라도 할 수 있게 좀 보내달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삼성의 이런 사태는 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해외에 있는 많은 핵심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자국으로 재유치를 하는 거죠. 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관해서는 자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생기기 이전부터 썼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도 마스크를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제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적대국이 되었거나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경우는 일본 자체적으로 마스크마저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일본이 최근에 깨닫는 거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원래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귀환 비용의 약 반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귀환이나 다시 본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비용의 5분의 4 정도를, 약 80%에 해당되는 돈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교훈은 삼성의 기술진, 삼성의 임원진들이 베트남으로부터 귀국을 거절당했다는 그 단 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임금비가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인도네시아로 나가겠다. 임금비가 비싸니까 네팔로 나가겠다. 임금비가 비싸니까 베트남에 가서 살겠다 하는, 베트남에 가서 기업을 하겠다 라고 했던 이 모든,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기본 표준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기업의 성과가 높아지겠다고 생각했던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들이 처음부터 다시 다 졸업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쩌면은 기업 간 특히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이잖아요. 개별 기업들의 그 끼치는 임팩트 같은 경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각종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새로운 또 그 코로나 이후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 노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표준들이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표준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9.11 테러 사태가 아주 오래전에 생겼죠. 벌써 한 20년 지났죠. 자, 9.11 테러 사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9.11 테러 사태가 1990년대 후반에 생겼던가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생겼죠. 1999년인가요? 2000년인가요? 9.11 테러 사태가 생기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럼 아마 단순히는 표면적으로는 아마 미국과 아랍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9.11 테러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생겼군요. 그래서 9.11 테러로 인해서 그냥 아랍과 미국이 극한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9.11 테러 사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9.11 테러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도 그냥 비행기 2대에서 100층 넘는 트레이드 센터,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큰 건물이 비행기 2대에서 녹아내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또 무슨 전율을 느꼈냐면 이거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때릴 수 있구나. 땅이 아니라 만약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이 크지는 않지만 10층, 20층, 30층 건물은 지하에 트럭이 가가지고 폭약으로 터뜨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트럭이 한 몇 대가 들어가요, 이어서. 그리고 연쇄적으로 폭발을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건물은 다 날아갈 부분 아니라 다시 다 녹아내리겠죠. 왜냐면 대부분 지하로부터 이 철건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철건 주변, 그러니까 기둥 주변에 뭐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9.11 사태가 생기고 나서 제가 한 2차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요. 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이게 영화사라든지 몇 군데가 이게 매입하고 록펠러 센터가 팔리기도 하는 광경을 봤는데 9.11 사태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길바닥에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흑인들이라든지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줄비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로부터 10년 뒤에 갔는데 길바닥에 마약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길바닥에 불량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몇 명의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다 취직을 했어요. 어디다 취직을 했는가 보니까 아무리 작은 건물도 모든 차들을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70 먹는 할머니가 운전해서 큰 빌딩으로 들어가더라도 백미러를 내려가지고 차 안을 수색하고 트렁크를 내려가지고 뭐가 있는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모든 차에 관해서. 그러면은 모든 건물마다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새로운 큰 건물은 수십 명, 작은 건물이라도 4-5명, 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4시간 이게 체계를 해야 되니까. 건물이 가동하는 시간에는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앉으면서 일주일에 500불을 버느니
조그마한 건물에 차 턴커만 왔다 갔다 열더라도 마약 파는 곳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직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9.11 사태 이후에 지난 20년간 미국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아마,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생기기 이전까지가 미국 역사상 실업률이 가장 낮은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기업들은 다 풀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건물만 하더라도 다 보안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트렁크 열어봐야죠. 운전사 검사해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 하나에 보안 요원 두세 명만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차량이 출입한 입구마다 다 트렁크를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그런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조그마한 폭약을 들고 와서 건물을 무너뜨리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보안 요원들 내지는 검사 요원들을 다 모든 건물에 다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9.12 사태가 아랍과 미국의 갈등이 또 더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봐서는 또 다른 뭔가를 가져왔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소방 규제를 바꾼다면 소방 규제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또 배치를 하게 되고,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안전에 관련 많은 조치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 대한 생각, 유럽에 관한 생각, 또 삶에 관한 생각, 직장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패턴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직업도 바뀌고 업종도 산업도 바뀌고 업종도 바뀌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